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설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모두의 수습 암들은 지도자들이 모두 수도권에 모인다면 그야말로 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고향이 안주한다면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아마 다치고 말 것입니다. 이번 통추위를 발족시키면서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에는 새로운 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당이 흔들리지 않고 이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이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 닻을 올린 이 보수통합이 실제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혁신통합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한국당도 동의한 이 보수중도 통합 6대 기본 원칙들의 이 세보수당에서도 이 요구한 내용들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기에 세보수당은 이 황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이 세보수당의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이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일단 새로운 보수당이 네. 약간 그 급선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태경 책임 대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통합의 6대 원칙, 6대 원칙이 결국은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통합의 3대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이제 네.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6대 원칙이 처음 나왔을 때 하태경 대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유승민의 3대 원칙을 받을지 말지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표명을 하라는 조건을 다시 걸었거든요. 네. 근데 안 했는데 지금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있지만 네. 뭐 그렇다 치고요. 이 통합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분의 문이 있고 하나는 실리의 문이 있는데 비록 쪽문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첫 번째 문을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 다음 관문이 또 있죠. 이게 이제 공천권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또 하나의 문을 과연 무사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이 문제입니다. 문은 그러면 큰 문은 아니고 쪽문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었는데 보통 옛날에 보면 대문에 요만하게 조그맣게 이제 또 예. 문 하나 달아놓잖아요. 예. 거길로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오전에 우선 몇 가지 그 흐름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그 이 국민통합연대와 이제 제야단체들이 모여서 추진했던 이른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네. 이게 오늘 회의가 아마도 세보수당이 참여 뜻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내일로 일단 잠정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네. 잡혔고 그와 동시에 사실은 오늘 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기존에 그 논란이 됐던 이른바 보수 3원칙을 사실상 추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명을 하는 게 아니고 추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자 제가 그 기존에도 뭐 이 핵협상 관련해서 자 북미회담이냐 육자회담이냐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북미회담이 시작이 되니까 네. 육자회담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핵심이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네. 다만 이제 아직도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이른바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공천권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고 협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는 거리가 아직도 꽤 있어요. 그래도 감정적 거리도 네. 있고
물리적 거리도 있고 화학적으로도 융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 화학적인 어떤 결합 융합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 내에서는 그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위원장이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좀 나왔었고요. 지금도 뭐 가라앉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 그 강경한 친박 인사하고 유승민 위원장의 동반 퇴진하자는 뭐 흐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를 저도 접했는데요. 일단 도대체 퇴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를 봤더니 뭐 총선 불출마나 정계 은퇴 네. 거의 뭐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유승민 의원이 받을까는 둘째치고 네. 자 친박과 유승민 의원이 동반 퇴진하자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친박이 누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나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면 아마 이제 그 비슷하게 그 결단을 그 의원들이 몇 명 있을 것이다. 대충 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엄밀하게 등가 교환이라고 한다면 친박의 옹립으로 대표가 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면 그림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친박이라는 게 구체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수당에서 이걸 등가 교환으로 그럼 볼 것이냐. 네. 그다음에 설령 등가 교환이라고 간주를 한다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그럼 놓을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네. 현실성이 없는 그 얘기인 것은 뭐냐면 우선은 뭐 그 자 친박의 어떤 사람들이 동반 퇴진할 것인가 하는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동반 퇴진한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럼요. 그러나 유승민 지금 의원의 기본 스탠스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학적인 이질감이에요. 네. 두 집단 간에.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가 흔히 동귀어진이라고 그러죠. 같이 죽자. 그러니까 안 될 거를 던져서 그 상황을 말하자면 거꾸로 그 어떤 의미에서 물탄다고 할까요? 네. 친박 책임론을 물타는 바로 그게 또 하나의 그 저 프레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이렇게 불씨가 봅니다.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네. 그냥 건넜다고 지금 치고 그럼 통합으로 가자고 하는데 친박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이 그 여기를 지금 인당수 삼아서 당신 뛰어들어라 네. 이 얘기잖아요. 건넜다고 생각했는데 빽해갖고 뛰어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공화당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공동대표인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는 먼저 이제 홍문종 대표는요. 탄핵 찬성자는 묻고 가자. 그러니까 땅에다 묻고 가자는 얘기를 했고요. 조원진 공동대표는 그 유승민 이거 워딩 그 말 그대로 하면 유승민이 포함되는 보수 대통합에 우리 공화당이 참여하는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공화당은 뭐 그 전략이 확실하다고 봐요. 네. 일단은 그 지금 굳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돼서 같이 갈 현실적 이해가 없어요. 명분은 둘째치고. 네. 그건 뭐냐? 이제 자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그 양당 통합에 이제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TK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친박이 대세인 네. 양당 통합이 된다는 것은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TK를 물갈이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논리죠.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 저희가 노상 얘기하지만 배지가 제일 먼저거든요. 배지 떼려고 하면 네. 대통령한테 대드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러면 자, 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나를 밟고 가라 그러고 그냥 죽어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거로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 그때 이제 우리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굳이 우리가 애써서 그 이렇게 통합에 이 한몫하려고 끼어들 필요가 없다. 게다가 플러스 아직은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원진 공동대표가 아주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당이 우리를 두고 비례당을 만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달리겠다라고 네. 그래서 분명히 밝힌 네.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지금 당세나 인물의 어떤 그 풀을 놓고 볼 때 당선을 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위력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고 네. 다만 우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당신 당의 후보를 당선 못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위력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당 득표를 최대한 올려가지고 네. 한 석이라도 더 건지는 네. 이걸 지금 잡고 있는 건데 문제는 비례 그 자유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한계와 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고 봐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조만간 이제 오늘 오후 3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례 뭐
공공당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결국은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이 된다면 비례우리공화당이랑 둘이 경쟁 같은 그 뭐 밭에서 뭐 농작물 뭐 수확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는 독자 생존을 하고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올 연말과 지난 연말과 연초에 위력을 행사했던 뭐 여야 4+1 협의체 같은 구성을 해서 자유한국당이랑 같이 뭐 정책별로 연대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림이 우선은 1차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겠군요.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게 뭐냐면 총선 결과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공화당 현재는 지금 2석 아니겠습니까? 홍문종, 조원진 두 의원의 어떤 그 의석만 있는 건데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정당 투표를 얻어가지고 의석을 조금만 늘린다라고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몇 석이 엄청난 그 골드 성격의 어떤 의석이 될 수 있게요. 이렇게 된다면 총선 후에 다시 어떤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한 석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른 정당 투표라고 보는 건데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면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은 막힌다라고 좀 보는데 어떤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이런 건 이제 3지대 통합도 좀 다시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죠. 호남 지역 최대 의석수를 가진 대한신당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또 여기 인재영입 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대표가 이 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에게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다. 뭐 이런 식의 또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쪽 흐름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앞두고 바삐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는 답을 할 수 있는 계제와 그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도 이제 설 전에 들어올 건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과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갈라서느냐 같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먼저 처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한신당의 제안에 그러니까 답을 줄 이유도 없고 또 두 번째 설령 응답을 해서 오케이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과연 같이 갈 사람이 또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손학규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놓고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는 결자권을 갖고 있다는 그것 하나가 지금 그 유일한 무기가 되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정계 개편을 주도해 들어간다. 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거예요. 저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필연적으로 그 어쨌건 호남신당은 출연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 지금 이른바 그 지금 민주당이 소속이 아닌 그 호남 의원이 20명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그 민주당이 특히 그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호남의 대통령 지지율이 70% 육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절멸의 위기에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뭉쳐서 1대1로 붙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건 당연히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전제죠. 하나는 민주당이 물론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적절히 그 지역구 보장도 해주겠다든가 하면 뭐 다 해결이 되지만 민주당도 그럴 지금 형편이 못 돼요. 왜냐 전 지역 석권을 목표로 이미 거의 당협위원장을 임명해서 지금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호남 지역 여론도 어쨌든 중진 이상에 대해서 약간 현재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과거의 우리 전례를 보면 이 호남의 바닥 정서가 상당히 독특하다고요. 이게 결국 바닥을 오래 다져온 분들에 대한 그 약간의 이 동정 여론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바람이 어디로 움직여갈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끼리도 연대해서 한번 호남당 만들어서 한번 1대1로 붙어보자 하는 박지원 의원의 그 지금 언명 구상이 저는 현실화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손학규 대표는 저는 좀 송구스럽지만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역시 안철수 귀환인데 안철수 그 전 대표의 귀환을 통해서 호남과 수도권의 연대가 만약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꽤 큰 말하자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과연 이 과거의 그런 말하자면 애증과 갈등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죠? 헤어질 때 그 너무나 아픈 기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호남 쪽에 그
화해 손길에 손을 잡을 것인지 아니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거는 과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민련, 호남 자민련처럼 호남당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볼 때는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옥새 파동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이 공천장에 옥새를 찍어주느냐 마느냐고 벌어지는 옥새 파동이지만 만약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관계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아서 갈라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2의 옥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옥새의 용도는 그게 아니라 그 현금 인출 등에 찍는 옥새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그다음에 최종 결재권에서 옥새를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옥새를 2016년도 그 뭐 20대 총선 얘기를 들어서 옥새 들고 뛰어라 그러면 뛰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물론 이제 네. 들고는 가지 않았다고 근거에 네.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그때도 김무성 당 대표였었죠. 예.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 찍어줘야 되는 게 당 대표 그거였으니까 이게 안 됐으니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그 난리가 났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쟁여 있는 이른바 실탄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당의 명운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방향을 틀 것인가. 네. 여기서 당 대표의 결재가 없이 나의 그 결재 없이 예. 안 된다고 해버렸을 때 바른미래당은 참 곤란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근데 될 이제 수도 저희가 있다. 조금 아까 이제 이 호남 신당 출연 가능성을 저는 필연이라고 얘기했던 건 네. 뭐냐면 지금 이미 물밑에서는 자 대한신당의 유성엽 뭐 저 박지원 그죠? 네. 정동영 우리 저 평화당 그다음에 물론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호남당 만들자는 거냐 그래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그 좌장이죠 그쪽 그 저 당권파 호남 출신 의원들의 좌장이 네. 그 저 박주선 의원 이런 양반들은 다 이미 사실 자기네끼리 암암리의 교감을 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옥새 들고 나르자는 네. 이를테면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그러나 아니 호남 신당이 출연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이 손학규 지금 현 대표의 예. 물론 그 100억 가진 그 당을 어떻게 지킬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깔고 있다는 그러나 호남 신당이 만약에 저 금방 저 제가 보기엔 거의 한 이제 설 연휴 직후에 이제 구체될 거로 보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전혀 다른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옥새 들고 나르셔도 무슨 옥새를 들고 나르실 건지 좀 그렇다고 지켜봐야 100억 들고 간다. 나를 그렇게 수는 생각- 없으니까 뭐 들을 수 있는 옥새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렇지. 이제 타협을 하실 거예요. 예. 정치인이신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아까 비례 땡땡땅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당이 전략 카드로 내밀었던 비례 자유한국당의 명운이 오늘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정대로 하면은 조금 전인 3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었던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두고 뭐 선관위의 선거 개입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예. 잘 읽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오늘 선관위에서 그 선관위원들끼리 이제 해서 허용을 해주기로 한다면 조혜주 상임위원을 굳이 한국당에 걸 이유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통과된다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네. 건데 통과 안 안 될 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지금 이미 공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라고 좀 네.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혜주 상임위원이 그러면 그 정말로 어떤 그 당시 문재인 캠프에 있었느니 뭐니 이런 것들은 둘째 네. 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허가 결정이 나느냐 안 되느냐에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다. 예. 왜 미리 조혜주라고 하는 상임위원을 걸까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니까 과연 결정이 날지 아니면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을 연출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예. 때문에 사실 선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 어떤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시간을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지연을 시킬지 아니면 오늘 화끈하게 결정을 내릴지 예. 이건 뭐 몇 시간 좀 기다려야 저는, 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지금 그 비례한국당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을 허용하든 안 하든 그 이것이 부당하냐 아니면 저 합당한 결정이냐 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봐요 저는 아주 냉정하게 보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미리 지금 그 이제 시비를 거는 이유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른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자리 있잖아요. 네. 선관위 예를 들면 대법원, 대법관, 헌지 재판관. 그다음에 물론 이제 검사도 아주 중요한 자리는 그렇게 네. 될 겁니다. 검찰총장 같은
그런데 그 코드 인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꼭 이런 시비에 얽히는 거예요. 네. 왜? 만약에 전혀 지금 조혜주라는 저 분이 없었으면 네. 이런 시비 자체가 안 일어날 거라고. 네. 아예 아주 시민단체 출신이거나 명망 있는 분을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인자거든 실제로 실무는 여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상임위원이. 그러면 아예 시비 자체가 안 생겼을 거라고. 자, 그럼 예. 저 지켜보자. 근데 이미 시비 걸린 자체가 뭐냐면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러는 것이다. 코드 인사 함부로 하면 별개로 논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고 된다. 하는데 딱 예. 거시네. 아니 당연히 뭐 걸어야죠. 저는 뭐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저는 이제 그 근데 제가 얘기하는 볼 때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당법에 규정되는 그 기존 당명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네. 이 뚜렷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결국 모든 거의 키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유권자가 이 당이 저 당인지 오인해서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것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의 어떤 그 저기 제정의 취지는 네. 이거에 따르면 사실은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게 맞죠. 엄밀하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이름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네. 맞는다고 했어요? 앞이 문제였다. 앞뒤 얘기를 하시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뭐 비례자유한국당 창준희 대표가 뭐 자유한국당의 뭐 조직 부총장 고위 당직자의 뭐 배우자로 밝혀지면서 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는요. 뭐 구멍가게 이런 만드는 얘기,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요. 이 얘기는 뭐 안 해도 될것 넘어가겠습니다. 같아요. 예. 네, 이런 건데 한국당에서는요, 이 전 지도부, 전직 지도부 인사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어제 이 한강 벨트를 해야지 이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남 쪽에 출마 준비하고 있는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의원, 네. 경남도지사를 뭐 등을 뭐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지극히 예. 사실은 저 당연한 논리예요. 예. 왜냐하면 그 수도권 선거가 지금 사활이 걸린 곳 아닙니까? 네. 전체 의석이 절반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려면 물론 그 전제는 황교안 대표의 거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 네. 다른 이 거물급 그 당 중진들을 험지 나가라 그러면 본인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예. 적어도 그 지금 이 시점까지는 가는 쪽으로 이제 90% 기울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출마?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우리가 얘기했던 저 이낙연, 황교안의 빅매치는 9분 응선을 넘었다. 전엔 저희가 8분 응선 넘었다 그랬는데 예. 오늘 점심 오찬 때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질문이 나오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그 경기고등학교가 옛날에 지금 정독도서관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강남으로 이사 간 지 오래됐지만 네. 저희가 이게 선거 현장을 다녀보면 지리적인 친숙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맨 낯선 동네 가면은 예. 지리 익히는데 한참 걸리니까 어릴 때 저하고 학교 다니면서 거기 한 것도 큰 거고 더군다나 사실은 성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 성대가 굉장히 예. 중요한 저겁니다. 거기가 그 거점이에요. 네. 그리고 요새는 이게 좀 불편한 지질이지만 그 각 대학들이 예. 자기네 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능하면 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도 거기 주민등록을 두드러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대 어쨌건 대학생들이 자기 선배라고 동문을 찍을 일은 없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뭐 맞아 하나만 붙일게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먼저 하시죠. 그다음에 딴 얘기할게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할 때 그래요. 지금 갑자기 이제 종로 얘기를 뭐 했고 총선이기 때문에 지역 얘기를 하는데 정독도서관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북촌에서 예. 그 삼청동 사이에 있는 그렇죠. 올라가다가 옛날 도서관을 경기도학교 나가서 자리. 예. 그렇게 얘기 좀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네, 뭐 지금 그렇게 저는 균형감을 위해서 하나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정치인 비호감도 2등이 아마 황교안 대표였죠. 1등이 안철수 전 대표였고. 그러니까 과연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종로에서 빅매치 있는 거 환영합니다. 그건 종로에서 황교안 대 이낙연이라는 만약에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아마 전국 선거에 일정하게 아마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예. 빅매치라는 거 저도 100% 인정을 하고. 근데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는가는 정말로 전혀 예. 논외인데 비호감도가 2등이었다는 점만 하나만 환기시켜드리고 예. 숨은 그림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그 한강 벨트에 그러니까 이 그 대표급 인사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명분 다 좋은데요. 예. 여기에 숨은 그림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내지 현재의 어떤 그 자기 경쟁자들을 예. 그러니까 서울로 끌어올려 가지고 총선에 출마를 시키는데 만약에 여기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영남권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예. 자기 사람들로 포진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는 그래도 예. 혹시라도 그러냐면 차후를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 인물 기반을 그러니까 다질 수 있는데 반해서
다른 홍준표 뭐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론에 사느냐라고는 낭떠러지 게임으로 예. 결국 몰린다. 요 점만 좀 확인을 근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한강벨트라는 것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은 강남권에서 나름 강세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국 속에서요. 그 이른바 마용성이라든지요. 또 다른 어떤 한강변을 벨트로 하고 있는 지역들이 부동산 상당히 이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한강벨트라는 게 이른바 신강남벨트를 좀 확장시켜 쪽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원군을 좀 세력화하려는 바로 또 그것도 아주 있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전에는 그 일산 쪽이 그 자유한국당이 그 과거 이제 그 앞에 고양 일산이요? 고양 일산 쪽이 상당히 저 우세 지역이었어요. 분당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다시 다 뒤집혔죠. 그죠? 지난 선거 이제 한 두세 차례 선거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강벨트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 적실성이라 할까 유효함은 뭐냐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곳들에 지금 반민주당 정서가 밑바닥에 상당히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어쨌든 그동안에 좀 혜택을 봤었는데 지금 세금 폭탄 맞고 있다는 예.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거래 절벽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데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전략 공천도 제대로 해야지만 네. 바로 예를 들면 자, 그 아까 이제 뭐 약간 음모론적인 성격이긴 합니다만 저 잠재적 경쟁자를 뭐 제거하겠다. 그거는 뭐 일단 상상의 영역에 맡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동대문 을 지역에서 3선을 했거든요. 근데 동대문이 사실은 이 동북부 벨트의 거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돌아오면 이제 민병두 저 의원하고 이제 리턴 매치를 하게 되는데 네. 떨어지더라도 저는 명분 있게 떨어지면 충분히 저 정치적인 저 존속이 가능하다고 예.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당내 예를 들면 제가 듣고 있는 뭐 강남 서초 이런데 그 보수적 당원들조차도 여기서 더 피해가면 안 된다. 예. 떨어져도 가서 붙어야 된다는 여론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가 여기서 네. 이제 강남벨트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남벨트라는 게 뭐냐 강남 4구에다가 네. 동작, 그다음에 용산, 거기다 지금 한국당에는 강서까지를 포함을 시키고 네. 있어요. 강남벨트. 분당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이런 대표급 인사들한테 한강벨트에 출마를 하라고 그런 게 강남 4구에 출마라는 얘기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얼싸 좋다고 벌써 그러니까 출마 선언했겠죠. 동대문도 그러면 의료인데 강남벨트예요. 강남 4구를 빼면 용산 그다음에 동작 강서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지역에서 지금 용산은 현역 의원이 누구냐면 진영 행안부 장관이에요. 물론 용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진영 장관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넘어온 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한국당 강세 지역이니까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예. 과연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한강벨트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충분한 믿음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네.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강벨트가 뭐 다른 강으로 확장이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통적 험지로 알려졌던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 출마한 인물들은 좀 아직까지 많이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경쟁력이 있다는 수도권 또 호남 지역의 좀 막강한 후보군들이 지금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장 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출마에 뭐 뜻을 굳혔다. 뭐 시점은 내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시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지금 나온 민주당발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이제 장관직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한, 그다음에 다른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그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를 1차 전략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는 뉴스가 네. 떴어요. 이건 당규상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출마 지역이나 사고지구단 같은 경우는 제1차 전략 지역으로 한다는 게 당규상 정해 있기 때문에 네. 전략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전략 공천을 한다는 이야기가 네.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 출마를 한다면 전략 공천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서 정리가 되어 있느냐 전략 공천인데 어디로 전략 공천할 것인가 지금 정해져 있는가 사실은 지금 정확히 이제 그 가늠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네. 뭐 후보 지역이 몇 개로는 좀 압축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널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건데 또 이제 눈길을 끄는 인물 오늘 이제 그 예정된 거는 이제 본회의가 6시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라가고요. 또 유치원 3법 등이 올라가서 통과가 된다면은 드디어 이제 대략 한 260일 가까운 시점 만에 패스트트랙 전국이 이제 마무리되죠. 여기서 또 주목되는 인물이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석균 예. 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위원장, 상임 부위원장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문석균 부위원장이 아빠 찬스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만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 찬스 뭐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사실은 뭐 그 JC 그 중앙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그 아빠 찬스 말을 듣기에는 이제 상당히 관록도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제 그 문희상 의장께서 너무 공자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할 때 예. 일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밀어붙이는 듯한 청와대 그 입장을 반영해서 그런 그 말하자면 이제 이 사회를 보신 것에 대해서 붙인 말이잖아요. 아빠 네. 찬스라는 게.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그 숙고하는 듯한 아니면 합의를 해오라고 종용하는 그 듯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좀 하셨으면 네. 이런 마찰이 좀 덜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습 논란이라는 게 그 이 일본 정치하고 달라서 우리는 상당히 그 저 이 아킬레스 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히려 저는 더 재밌는 부분은 그 이 의정부가 사실은 지금 그 이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약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 그 전희경 저 의원 이 어. 의정부의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꾸로 전략 공천 쉽게 얘기하면 그 자객 공천을 하겠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귀추가 더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저 매치가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 정치 세습, 지역구 세습은 정말로 그 볼썽사나운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별로 좋은 모습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석균 씨를 놓고 문희상 의장이 아빠 찬스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였고 그래서 그 후광을 문석균 씨가 다 입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는 네. 측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너무 도드라지게 갈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입만 대면 알만한 현역 의원들 가운데 아빠로부터 지역구 세습받던 의원들 수두룩 뻑뻑하거든요. 네.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아시잖아요. 한국당도 많고 민주당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이번에 처음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자기 당 의원들의 지금 아빠 찬스 받아갖고 지역구 세습한 의원들은 싹 감춰놓고 예. 이것만 얘기하는 것도 좀 볼썽사납다. 이것도 추가하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예.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 과연 자기 지역구가 그렇게 그 기반이 약해가지고 네. 청와대한 채 잘 보여서 아들이 그래야만 아들이 자기 지역구를 세습받을 수 있을 정도로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 기반이 약했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국회에서의 어떤 그 의안 처리와 아빠 찬스를 연결짓는 것도 예. 사실은 너무나 자기적으로 연결한 부분이 있다. 정치적 공격이니까 그렇다 하겠지만 너무 자기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레임에 맞아요. 왜 걸리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좀 더 저 얼마든지 성숙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의회주의자인 문희상 의장께서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됐죠? 그럼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네. 중간에 처음에 그렇게 가셨어요. 그 네. 저 뭐 법안 상정이나 여러 가지. 근데 조금 더 이를테면 하루 이틀 정도는 자 네. 합의해 와라, 협의해라 하고 충분히 말하자면 오늘 아까 그 얘기 나왔었죠. 이 중앙선관위에서 만약에 오늘 결론을 네. 내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릴 수도 있지만 뭔가 숙고하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 그게 결국은 그래도 고민 끝에 내린 거구나. 자유한국당 속된 말로 뭐 이렇게 조박을 하고 엿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그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게 정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른바 그 정치인 2세, 3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습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한 번은 이제 화두에 올려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대표 직함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답니다. 뭐 지난 2016년 지방선거 때도 이런 문제, 청와대 뭐 이런 문제 앞에 이제 이력에다 넣는 것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었는데 앞서서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청와대 그 뭐 전현직 참모들의 총선에 대해서 프리미엄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넣는 것에 서용한다면은요. 아무래도 그 가진 프리미엄이 만약에 위력을 발휘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예. 저는 그 당초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대통령 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력을 왜 표시 못하게 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오히려
저는 시장이 결정한다고 봐요. 저희 때도 2008년에 그때 엄청났죠. 네. 예, 그 저- MB 마케팅이 엄청났어요. 그 아니에요. MB 마케팅이 엄청나다가 그 저 우리 친박연대 출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쪽 대구 쪽 있는 그 국회의원들 어떤 분들은 네. 플래카드를 중간에 바꾸더라고요. 이 MB 대통령하고 나란히 나란히 저 이렇게 저 찍은 거 걸었다가 네. 이걸 없애거나 이렇게 어떻게 뭐 작게 어디 구석으로 거기서 없앤다. 뭐 칠하진 그렇기 않고요. 때문에 제 얘기는 아.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제가 뭐 악담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직도 석 달 남아서 어떻게 구를지 몰라요. 예. 무슨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3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예. 이거 이력 쓰라 그래도 안 써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그러니까 뭐 이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그 누구보다 바닥 민심을 잘 읽고 어떻게 유권자한테 어필해 당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촉각이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그 문재인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네. 총선은 누가 뭐라 해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후보들은 물론 예비 후보겠지만 네. 민주당 후보들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요인이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이동관 전 수석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라는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긴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 바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청신호로 읽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한마디 정리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부터 하겠습니다. 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무슨 가요 제목이지만은 외국 그 저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안철수 이제 곧 귀국하는 전 네. 대표와 호남과의 관계가 바로 이거다. 애증이 사실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손잡기도 쉽지 않고 과거에 애틋하고 연연함도 있으나 그 또 증오가 너무 깊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 판세의 한 흐름이 될 것 같다. 예. 저는 지금까지는 쇼타임 이렇게 뽑았는데요. 오늘 그 토론에서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선거 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국회 본회의 열려서 이제 나머지 의원들 처리가 된다면 서울을 기점으로 아주 전면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있었던 숱한 어떤 논란과 어떤 그 갈등의 요인이 됐던 것들이 결국은 선거라는 용광로에서 재련될 것이다. 네. 그 결과는 결국은 민심에 1차 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요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나 저녁에 이어지는 본회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쇼타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이제 급변할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